김씨 세습을 종결시키자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 이름은 성도파. 북한 주민들이라고 자유를 향한 들끓는 피가 가슴에 없겠냐? 잡으러 오죠. 예, 잡으러 오는 거 그냥 도망치죠. 산에 막 올라가고 그때는 그래 거기서 산에 올라가서 막 한 달씩 막 숨어 살고 막 그랬거든요. 무서우니까 저거 다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랬거든요. 새 조선이라는 이 조직이 있습니다. 개혁개방의 새 조선.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김가 세습의 종식이다. 와. 김일성 사적비에 먹물을 뿌립니다. 와. 의미가 있지 북한에서는. 세조선은 이제 올해 3월에 처음으로 자기네들이 북한 내 반김정은 세력과 연계돼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5월 달에 돼가지고 이제 사적비에다가 먹물 테러를 하는 이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조직의 이제 세조선 성명서를 보면은 유일한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3대 세습을 종식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북한 내부에서도 아마 이 조직의 실체를 아마 좀 파악하고 적발해내기 위해서 아마 혈안이 돼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 단체가 있다는 말은 듣기는 했지만 영상으로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근데 정말 무섭다고 생각되는 게 북한은 사실 학교에 그 김일성 초상화나 아니면 저런 사적비에 말씀이 새겨진 이런 것들을 닦는 수건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이제 하얀 수건에 이렇게 충성이라고 뭐 표라고 써 그런 걸레가 따로 있거든요. 정성걸레라고 하죠. 그죠. 정성걸레 맞아. 정성걸레. 네, 근데 그 걸레를요 또 이렇게 함에 보관을 해요. 걸레를요? 네, 맞아요. 정성방. 다 있어요. 그렇게 보관을 해서 그걸로 이렇게 싹싹 닦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렇게 먹물을 뿌렸다? 북한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북한 주민들은 만약에 테러하고 싶은 이 체제가 확 망했으면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 실제로 행동을 하고 또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저 북한에서는 저런 거를 일단 주민들이 안다 하면은 와 이거 뭔가 이 사회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제 보기에는 본부는 해외 거점을 딱 두었을 것 같고 내부의 조력자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준 것 같거든요. 근데 암만 내부의 조력자라 해도 고물급이 꼭 있을 걸로 제가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아니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북한 김정은도 이 영상을 봤는지도 궁금하고 김정은이 이걸 알고 있나요? 세조선에 대해서? 알까? 알겠죠, 당연히. 알까?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김정은이 뭐 집에서도 찾아봤겠죠. 검색. 그 뭐 SNS에 다 올라와 있는 건데 뭐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건 다 찾아보고 또 김씨 일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철두철미하게 이제 또 보고가 되니까 그 부서에서 이제 김정은이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뭐 근데 제가 이제 분명히 또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의 포치가 내려왔을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걱정했던 건 그 부분이에요. 뭐? 저 북한 사람들의 이제 생명이 보존되겠느냐. 그렇죠.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다 잡으라는 명령이 아마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 당국이 이 세조선이나 뭐 자유조선 천리마에 대해서 NCND예요. 인정도 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세조선 자유조선이 보면은 같은 도발을 똑같이 안 해요. 걸려있던 초상을 깨뜨리거나 북한 대사관 담벼락에 낙설하거나 먹물을 뿌리거나 패턴을 다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항상 이 패턴을 쫓으면 다음에는 그 패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어떤 메커니즘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이면 분명하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세조선 같은 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7년 전. 그때 당시 아버지 김정일에 대항하는 전국적인 반국가 단체, 청년 반정부 단체가 북한 내부에 있었습니다. 27년 전이면 이제 90년대 후반 정도 되는 건데 그때 북한이 가장 먹고 살기 힘들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고난의 행군 시절은 북한 주민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죠. 당장에 먹을 게 없어서 아사하는 아사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바로 그때 김씨 세습을 종결시키자라는 목표로까지 마음을 먹었고 만약에 여차하면
이 사람들이 한번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성공할 수도 있었던 그런 전국적인 명성을 날렸던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 이름은 성도파. 성도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 북한 주민들은 그 뭐야? 왜 그 바보 같은 김정은, 김정일 밑에서 그냥 가만히 있냐? 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성도파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에 증거냐면 왜 북한 주민들이라고 자유를 향한 들끓는 피가 가슴에 없겠냐? 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성도파의 넘버 3였던 허철호 씨의 증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7년도 이때는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합법적인 장마당에 가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 장사했거든요. 먹고 살려고. 엄청 많아지. 두밥, 인조밥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소래 한 소래 팔아야 그 사람들 먹고 사는데 그걸 뺏어가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굶겠습니까? 그러니까 굶으니까 막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좀 찾아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모르겠다 모른 척하면서 그냥 겨울에는 그 모자를 뒤집어 쓰고 얼굴도 알면 안 되니까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도학 애들을 때리고 그걸 찾아가서 주고 또 그렇게. 뿌듯한 일도 좀 했죠. 그래서 큰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무산이라는 게 또 누구나 작은 동네니까 또 그런 일 해주면 또 크게 소문 나죠. 또 와, 저 보하는 애들이 맞았단다. 또 이렇게 소문도 크게 나거든요. 또 잡으러 오죠. 예, 잡으러 오는 거 그냥 도망쳐요. 저 산에 막 올라가고 그때는 북한이라는 게 그때는 산에 가면은 농사 지어요. 저기 완전 깊은 산골에 산을 읽어가지고 도로를 다 읽어가지고 거기다 밭을 만들어서 집어 먹거든요. 그래 거기서 산에 올라가서 막 한 달씩 막 숨어 살고 막 그랬거든요. 서민들은 저희들 보고 뭐라고 안 했습니다. 저희들 보고 진짜 어른이 있으면 삼촌 저거 좀 도와달라고 이러면서 막 뛰어와서 도움을 청하고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지고 제일 좀 나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거기 이게 소문이 나게 된 거죠. 너무 고마워하죠. 응원 정도가 아니죠. 너무 고마워가지고 비록 없는 살림이라도 술에다가 김치라도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제일 서민들 완전 서민들 그 간부집 사실들은 그런 애들은 완전 저들은 저거 다 죽여야 한다 이러면서 무서우니까 저거 다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거든요. 당시에는 이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근데 워낙 고난행군 때 사람들이 배급도 안 나오고 다 굶어 죽어가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그 장마당을 단속해야 할 보위부들도 그냥 눈 감고 장사하게 해주고 그랬던 때였거든요. 장마당에서 안전원이나 뭐 이제 귀찰 때가 상인들 내쫓고 물건 뺏으려고 하면 성도파가 가서 막아주기도 하고 뺏긴 물건 다시 되찾아 주기도 하고 쫓아올라고 하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의의 사도 역할을 그 무산 일대에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건데 그뿐만이 아니라 무산하면 또 어디랑 가깝습니까? 중국이랑 가깝죠. 그래서 은희 아버지가 밀수도 잘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도파 멤버들 몇 명도 이 밀수를 잘했다고. 그러겠지. 그런데 보세요. 영웅이다라는 어떤 민중들의 칭호가 나오려면 나눠줘야 돼요. 그 밀수로 해서 번 돈을 성도파 자기네들끼리 먹고 논 게 아니라 그 동네에 못 사는 사람들, 형편 안 좋은 사람들한테 수익 일부를 이렇게 나눠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성도파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죠. 성도가 되는 거네, 그냥. 그렇죠. 저는 무산 출신이니까 사실 이런 미담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성도파가 무산군 중에서도 제가 살았던 호곡이라는 데를 휩쓸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 바로 옆에 호곡 장마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마당에는 할아버지가 꼭 한 분 계셨는데 이게 나무를 해서 항상 파는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안전원이 오면은 단속하러 오는데 그 나무 많이 쌓아놓은 거를 이거 들고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두고 가면 그동안 산에 가서 그 뼈까지 해온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전원 올 때마다 그거 안고 사정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성도파가 생긴 이후로 안전원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 할아버지 나무찜을 다 들고 성도파가 도망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도와주는 게 많으니까
교차할 때 뜬다, 뭐 안전운이 한다 이러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저기서 야 저기 성도파 있다, 성도파 없는데 성도파 있다 이러면 교차할 때는 안전운이 성도파를 찾는 거예요. 그동안 또 상인들은 도망가고 이런 일화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라는 게요. 좋은 쪽만 이게 이야기가 많지 누구를 괴롭혔다더라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한 전설이 번도 되는 거니까. 없어요. 네. 아니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또 워낙에 또 먹고 살 게 없었잖아요. 네. 장마당 당속을 이렇게 심하게 하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대책이 없었죠. 노동당 배급이 완전히 배급망이 붕괴되면서 사실 일부 뭐 특별 공급 대상 거기만 공급이 된 거고 북한 당국이 나머지는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나마 조금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이제 장마당인데 이게 이제 북한이 더 주목한 거는 이게 이제 정보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유통될 수 있는 이런 장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네요. 네, 거기에서 뭐 한국 물품도 그 당시에 유통되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야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단속을 하게 된 거죠. 북한에는 원래 장마당이라는 개념이 농장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농장원들은 협동 농장원들은 1일, 11일, 21일 이런 날이 휴일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11장. 집에서 쉬면서 농장원들은 1년 분배를 받으니까 가끔씩 필요한 용돈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그래서 소일거리 너네 그 텃밭에서 기른 채소라 이런 것들을 농장원들은 장마당에 나와서 팔아라. 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날이 1, 11일, 21일이거든요. 네. 이제 이해가 됐네요. 네, 그래서 장마당은 원래 매일 하는 장이 아니라 열흘에 한 번씩 열리는 게 장마당이었어요. 열흘장. 네, 그래서 그냥 채소들 같은 거 사람들이 와서 사 먹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열흘 동안 기다려요? 열흘 동안 뭐 먹고 먹는 포도청인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 농장원뿐만 아니라 집에 거 다 내다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 나온 거예요. 이래서 처음에는 방치를 해뒀는데 이게 점점 나니까 더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자본주의 그냥 사상으로 확 물쫓게 되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단속에 나선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당시에는 이제 국가 배급 체계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장마당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방기를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삥 뜯는 것 같아요, 이 보안원들이. 삥을 뜯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은 그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때 종로바닥에 순사람 손잡은 하야시파가 있고 여기 김두한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의적 비슷해지는 그 상인의 저희가 돼버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민중들의 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 그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같은 것들이 전설로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미화도 좀 되고 과장도 좀 됐고 그런데 이게 좀 잠재적으로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사실 김일성 장군 소문도 그렇게 난 거거든. 맞아. 왜냐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뭐 독립운동사 보면 실제로 한 일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야. 우리를 지켜줄 어떤 장군님의 존재. 초인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투사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단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이제 공권력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이제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제 모임들이 생겨 나오게 되는 거죠. 뭐 무산을 비롯해서 이런 거점 도시들에서 상당히 이제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그 당시에 있었죠. 왜냐하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 뭐 배급망 이런 것도 있었지만 치안, 공권력 자체가 그때 상당히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자식 새끼 굶어 죽어서 나 중국 건너가 가지고 식량 조금 얻어오겠다는데 너가 막을 거냐 이러면 그걸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요인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실제 불만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월급도 받는 게 없고 이러니까 공장에 기계들 떼다가 좀 팔아서 이제 뭐 해먹고 전선, 구리 전선 같은 거 좀 끊어 먹고 뭐 이런 거 했다가 이제 사형 뭐 처형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반발이 생기면서 이대로는 못 참겠다 이렇게 되면서 그게 반 김정일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는 김정일이가 금방 올라서면서 다 죽일 때입니다. 그때는 서로 한 마리 잡아먹어도 죽이고 공장 기계 뭐 기계 조금 이렇게 뜯어서 팔아도 죽이고 배부른 상태에서 서로 잡아먹었다면 그거는 또 뭐 이렇게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그 배가 고픈데 그 서로를 한번 잡아먹어야지.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시기 됐으니까 저희도 그냥 예의는 아이 됐죠. 정말 백성들을 다 군계 죽이고 이게 그건 정말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이냐. 진짜 거기 더 반발심이 더 생기는 거죠. 이 사실은 역설인데
시장의 자유가 늘어날수록 국가의 경제가 더 증대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역설이에요. 이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이런 뭐 안전원이나 사회 단속력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때 고난의 행군 당시에는 이 국가라는 사회 시스템이 돌아갈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단속하고 규제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뿔뿔뿔뿔뿔 여기저기서 송도파 같은 저항의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전세 높던 장성택도 그렇지. 일본 동지라고 칭하면서 뭐 이렇게 밑에 사람들이 노동당 행정부 간부들이 떠받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누군가를 일본 아니면 첩제로 내세우는 거는 거의 뭐 자기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죽는 거죠. 그럼 이건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위협 그쵸. 요소인데 보위부 같은 국가기관에서 가만 놔뒀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쭉 그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위부에서 전혀 몰랐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고 있었는데 보위부에서 취급할 정도의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활약적으로 좀 움직이느냐, 야네가 어떻게 커지느냐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무슨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야네를 조사를 한다든지 야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멀리서 지켜봤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좀 사이즈가 커서 잡아야. 그렇죠. 작은 거 잡으면 성과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사회를 위협할 조직은 아니고 그냥 동네 의협심 있는 애들 몇 명이 그냥 장마당에서 좀 그런 놀이 하는 것 같은데 좀 항상 지켜보자 이 정도. 보이부 출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왜 그때 잡지 않았냐? 아니 돼지고기도 살 키워야 뭐 맛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키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는 게. 그리고 또 송도파가 이제 안전원이나 보이지도원들이 가만 냅뒀던 이유가 처음에는 안전원들이나 보이지도원들의 그 뭐예요 뒷조사까지 해가지고 그 빌미까지 무언가 누구한테 가서 삥 뜯었다더라 이런 것까지 알고 얘네가 역으로 위협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송도파에 있는 그 친구들 중에 여럿이 보이지도원 자녀들도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함부로 처음에는 건드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실제로 저희 이만갑 측에서 그 김성도 씨의 가족을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전부에서는 눈에 가시. 근데 너 한 번만 걸려라. 제대로 걸리면 너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성도파는 아주 또 큰일을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제 성도파의 슬로건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야, 좀 먹고 살자. 특히 무산 지역 주민들, 서민들 장사 좀 하게 해줘라. 우리가 좀 지역 내에 뭐 안전대 역할을 좀 하자. 그 정도였는데 오늘 내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느꼈던 거예요. 고난의 행군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 따지고 타고 들어가 보면 저 김정일까지 문제 인식이 도달하게 된 거죠.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한테 희망이 그려지지 않은 그런 문제의식까지 성도파가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성도파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무언가 이제 슬로건이 정치적인 슬로건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실제 성도파의 가담했었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무산이라는 게 워낙 작은 동네니까 또 그런 일 해주면 또 크게 소문 나죠. 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지고 제일 전 나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자연히 반발심이 터지는 거죠. 그래 우리 어떻게 하나 정부를 뒤집어 엎고 이런 썩은 사회를 뒤집어 엎고 청진평양까지 어떻게 하나 진출하자 이렇게 강령을 내서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쿠데타까지 꿈꾸게 된 거죠. 성도파 시작이 한 100여 명이었는데 평양 장악하자, 무산을 넘어서 청진으로 가자라는 슬로건이 나왔을 때 성도파 일원이 한 수백 명에 달했다. 쫙 불어나기 시작한 거고 사실은 지역에서 이 정도 조직이 불어나면 김성도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는 지금부터는 무관한 거예요. 그렇지. 관성이 생기죠. 부산군에서 이 슬로건은 되게 유명해요.
무산을 성도군으로, 청진을 성도 청진으로, 평양을 성도 평양으로 만들자. 이게 슬로건이 진짜 대단한 슬로건인데 이게 정말 유명하고 정말 위험한 이유가 그 당시는 밥 먹듯이 사형을 집행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한다? 이건 진짜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뭐.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데 굶어 죽을 바엔 한번 들고 일어나자 보자. 북한같이 이제 경찰국가 통제 사회에서 이게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을까? 네. 힘들겠죠. 근데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은 진승 오광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진시황 때. 진시황 때 진나라는 북한 못지않은 경찰국가였어요. 만리장성 같은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몇 월 몇 시까지 도착을 해라. 공사 현장에. 못 오면은 그냥 100% 목이 날아가. 그래서 진승이랑 오광이란 노동자도 비가 와가지고 못 간 거야, 이게. 어차피 죽는다.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이럴 바에는 모인 거예요, 같은 노동자도. 야, 어차피 우리 죽을 건데 한 번에 들고 일어나서 죽어보자.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독재국가 진시황의 진나라가 한번 멸망할 뻔해요. 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제 퍼스트 펭귄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펭귄이 용기를 가지고 폴짝 뛰어들어가지고 다 따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성도파가 이제 27년 전 이야기일진 모르겠지만 제2의 김성도, 제3의 김성도가 만약 나온다면 네. 이 경찰 국가인 북한에서도 충분히 진승 오광의 난 같은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제 평양까지 가자 하는 슬로건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술자석의 어떤 농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계획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실질적인 실행으로 들어간 단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성도파가 정말 이 정치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전국적인 어떤 시민들의 여론, 지지, 그게 뒷받침돼야 뭐 청진을 넘어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는 감시가 심각한 사회잖아요. 그러면 무한 청진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원대한 뜻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성도파가 나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은밀하게 무산역으로 향합니다. 두벅 안전원 등의 이 감시를 피해서. 무산역은 뭐 무산에 사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가장 무산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그 무산역 담벼락에 성도파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라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 라는 힘찬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그 무산역에 밤사이에 탁 새긴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그 많은 무산 사람들과 청진 사람들, 오가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봤을 때 그 임팩트. 김성도가 뭐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것만 저를 닮은 게 아니라 어떤 돌직구. 돌직구 스타일. 썬킴병이야. 체제에 저항하는 약간 전염병 전염성이 있어. 쌍둥이야, 쌍둥이. 이런 타협을 보나? 아니, 그거 적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목숨 내걸고 적는 거죠. 목숨 그리고 내걸고. 한두 글자도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김성도파라는 게 지금부터는 어떤 정치적인 조직체다라는 것을 사실은 대외에 알린 거거든요. 자기 존재를 이렇게 규정한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무산역이 아무리 신새벽이라고 해도 그래도 역전이기 때문에 꽃제비니 뭐니 거기서 이렇게 머무른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글씨도 너무 길어요. 네. 그리고 이 세상을 뒤엎자는 거는 북한은 장군님은 곧 조국이고 조국은 곧 장군님이잖아요. 이 세상을 뒤엎는다는 건 장군님을 뒤엎겠다는 얘기거든요. 반당 반혁명 분자인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요. 그 독재국가뿐만이 아니라 민주국가에서도 사실 굉장히 강력한 슬로건이고 사실 체제 전체에 대한 어떤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근데 그걸 북한 같은 폐쇄적인 독재국가에서 그런 슬로건을 썼다라는 건 이거 정말 말하자면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북한이 이제 2015년에 보위부했을 때 실제 그 이런 다 투소 사건들은 꽤 있어요. 그래요? 네. 황해도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투소 사건이 좀 농후하게 좀 많이 일어나요. 그게 제가 2015년도 그 한 6월이나 7월쯤 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김정은 똥 싸게 돼지라고 이제 김정은 똥 싸게 돼지라고 이제 왜냐면 그런 게 써 있어요?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 그 실제 수사하던 건데 제가 2016년 9월에 왔는데 그때까지 아직 사건은 종결 안 됐다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 그렇게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투수 사건이 있습니다. 악플이 악플. 악플 다는 사람이 있는 거네.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보고하기가 제일 시끄러워요. 그렇지. 저거 보고하는 게 뭐
김정은 동지 똥싸개라고 써놨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도 없고. 진짜 야 뭐라고 썼어? 야 철은아 뭐라고 썼어? 그 김정은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고? 7번 동지 똥싸개 돼지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이브 안에 은어가 있는 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김정은 동지 똥싸개 돼지랍니다 이렇게 보고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어들을 쓰기 시작했죠. 7번은 김정은, 8번은 김정일, 9번은 김일성 해가지고 그 은어를 그래서 쓰는 거죠. 1, 2번으로 안 하고 오히려 7, 8번을 쓰는구나. 7번이에요.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 여러 번 저희는 집에 이민반장이 매번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종이장 들고 와서 쓰라고 그러거든요. 온 집안 식구들 어른선 왼손 다 쓰라고 그래요. 필체를 쓰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도는 거잖아요. 되게 자주 있었어요. 이 필적 조사가 왠지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직접 써봤거든요. 보이부가 지금 긴급히 나와가지고 동네 딱 봉시하더니 직접 다 쓰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편분을 줘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쓰고서 간 다음에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말하는 게 영생 탑에다가 타도하자라고 썼는데 거기다가 김정일 하면은 김기욱, 기웃, 이응 이렇게 썼는데 거기 누가 됐는지는 애매하게 써놓은 거예요. 와. 공용 화장실 들어가면 겁나 많죠.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핸드폰도 없는데 그거라도 써야지. 응가하면서 그거 다 써가지고. 공용 화장실 진짜 많아요. 와 너무 신기하다. 나는 북한에서 낙서는 잘 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쩌다가 하나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맞습니다. 근데 개인이 그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성도파라는 조직에서 쓴다는 거는 그 조직은 목숨을 내놓고 쓴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국가 전복 음모제예요. 국가를 뒤집어 엎갔다는 거예요. 체제 비난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죽겠다는 걸 분명히 알고 했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벽보 사건 이후에 병낙서 사건 이후에는 저것들 다 소탕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된 거죠. 그때 또 마침 잡아들일 만한 명분을 빌미를 줘요. 성도파의 일원이었던 김성도의 친구가 당 간부 자녀를 폭행하는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나와. 잘 뭐 눈에 가시 같았던 성도파 명분이 생겼죠. 사건도 생겼겠다. 당 간부의 자녀를 폭행했다. 뭐를 뒤집어 씌우기 좋습니까? 당의 반기를 들었다. 라는 딱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까지 씌우기가 딱 좋은 거죠. 그래서 그 폭행을 했던 김성도의 친구부터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도파를 모조리 다 일망타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우리 오빠가 돌아간 날이었어요. 3일장을 치렀는데 그때 우리 성도가 그때 알았는데 하도 정신이 없어서 자기 체포영장이 떨어진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때 마침 체포영장 떨어지면서 이 산을 전부 다 포위한 거죠. 그때 이제 알아가지고 성도한테 빨리 도망가라 막 이랬더니 그때 아마 자전거 한 대가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도망을 가는데 점점 포위망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도망갈 수가 없이 바로 체포된 거죠. 중국 달아날 건 달아나고 그다음에 지금 산에 올라갈 건 산에 올라가고 달아나다가 결국 잡힌 게 7, 80명이 잡혔습니다. 중국이 피신하려다가 잡혔습니다. 이 반에 짧게 하면서 이 총을 여기다가 들이대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기 총을 여기다 대더라고요. 총을 이마에다가.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맞기도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개패더라고요. 진짜 나는 도끼라는 거는 나무나 쪼개는 거지 도끼로 사람 패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도끼 날 말고 둥을로 사람을 막 도끼로 패고 그다음에 그때 11월 달이니 11월 말이니까 북한은 춥잖아요. 그래서 난로가 있었습니다. 난로 그 제갈구린 달가지 난로로 이걸 살 막 지지고 개패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막 완전 안 한 것도 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 어떤 애들은.
야, 지금 가족의 장례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동생이 긴급 체포가 됐고 증언해 주신 허철호 씨뿐 아니라 체포된 사람 모두 고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성도파 멤버들이 다 이제 유치장으로 끌려 들어와요. 당시에 이제 그 끌려갔던 유치장이 약 10칸 정도 됐다고 하는데 꽉 찼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고문을 받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0일, 열흘 동안 계속 고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고문을 받다 보면은 정말 이길 장사가 없다고. 너무 아프니까 다 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둘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혈서 썼다. 우리 무슨 뭐 혈맹을 만들었다. 했는데 이 성도파 멤버 중에 하나가 이제 고문을 받는 도중에 이 성도파를 괴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자백을 합니다. 네. 무슨 자백을 했을까요? 우산을 넘어 청진 평양을 장악하자. 가 우리 성도파의 강령이다라는 걸 얘기해버린 거예요. 평양을 장악하자. 그럼 여기선 더 이상 경제사범이 아니라 이건 국가 반역죄, 전복 사범이 돼버립니다. 평양으로 진격하자. 이건 나라를 뒤집어 엎자는 얘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북한 당국에서 일단 단속할 때 세게 단속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우선 이제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파에게 이제 덧씌워진 죄가 있었는데 그게 성도파가 무기를 소지한 무장단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빼박이지. 그렇죠. 그리고 그 무기를 제공한 게 이제 바로 대한민국 안기부다. 아니. 안기부다. 아니. 이러면 이제 냄새가 펄펄 나는 거지. 아, 이제부터는 만들어졌구나. 하고. 남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 지원을 받아서 무기까지 소지하고 간첩단.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무력 집단이다, 무장 집단이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간첩단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간첩단보다 더하죠. 왜냐하면 간첩단은 그 저기 정보만 주는 건데 이건 아예 무기를 가지고 정변을 갖다 킥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독재 정권이 해 오던 그런 그 수법에 의해요. 국가가 뭐 전복될 위기가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적국이 시켜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 일타쌍피가 되거든요. 특히 구소련에서 그걸 되게 많이 했어요. 구소련에서 무슨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거는 미국 CIA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독재 국가의 FM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요. 이게 북한에서 보더만 마치 장군님은 인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 남조선의 간부라 이거 안기부나 또는 다른 나라 간첩들이 이렇게 이러이러한 고위직이 있었댔다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손전으로 뿔크고 또 보위부는 또 하는 짓 보면은 이렇게 무슨 큰 사건으로 이렇게 부풀리게 만들어서 자기네가 마치 큰일 한 것처럼 칭찬도 받고 출세도 하고 칭찬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생적 조직이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외부에서 뭘 해야지 안의 불만 때문에 애들이 자생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규합을 해서 반 김정은으로까지 컸다. 이것도 또 주민들이 알면은 또 야 이건 뭐 그럼 우리끼리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야 이런 사인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안전부에서 이제 무산군에서 생겨났던 이제 성도파에 대한 일망타진. 그 상황을 이제 또 김정일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김정일이 이 사건에서 직접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바로 이 성도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인데 우리 사회에 이런 청년들은 필요 없다. 김정일이 그렇게 교시, 뭐 말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게 내려졌다는 거는 그냥 100% 죽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필요 없다. 네, 필요 없습니다. 이 당시가 상당히 이제 김정일로서는 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시기인데 그 위기의 핵심이 지금 김정은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젊은 세대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 이 청년층이 사회의 어떤 기둥인데 얘들이 이렇게 되면은 미래가 없다 이거고 교정의 가능성이 없다.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다 해서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한 거겠죠. 이건 사형 선고잖아요. 필요 없다. 이분들이 이렇게 소탕이 됐잖아요. 김성도 잡혀갔고 2인자였던 최영학도 잡혀갔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인터뷰를 봤던 3인자 허철호 씨까지 20명이 두 손이 묶인 채 끌려갔어요. 심지어 그중에 2명은 공개 재판이 끝난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을 당합니다. 김성도와 2인자 최영학 이 두 사람은 총살돼요. 그리고 두 사람의 총살 장면을 이 동고동락했던 성도파 일원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아직은 안 잡혔지만 부산 주민들 사이에서 숨죽이면서 오열하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파 조직원들이 그 장면을 다 본 거죠. 허철호 씨도 그날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손이 묶여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야 김성도 패다 나오라 해가지고 다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까 걸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발로 차고 뭐 완전 뭐 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상이 때리고 구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트럭이 막 완전 개실득 실더라고요. 트럭에다가 무상군 장마당에 갔어요. 무상군 장마당에 가면은 우리는 벌써 아는 거죠. 공개청을 거기서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 공개청이다. 아이고 그 다음부터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정신을 확 잃었어요. 완전. 더군다나 영양실조가 걸렸었는데 너무 완전 앞이가 별지가 보이더라고요. 완전 솔직히 막 완전 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양팔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꼭 재판까지 버텨야 되니까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김성도하고 최영학이가 둘이 각각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저는 12년 먹고 그땐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늘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머리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만 못 보겠더라고요. 그 앞에 걔네를. 앞에 두 명을 이렇게 뭐 말뚝이 매달아 놓고 쏴 죽이잖아요. 그걸 차만 못 보겠더라고요. 형제인데. 이렇게 머리 숙이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 알아서 그냥 날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일 한 가지 딱 억울한 게 뭐 이렇게 어린애들이 막 이렇게 뭐 국가정복 한다고 뭐 국가정복 이렇게 이런 거 한다니까 좀 이걸 그래서 한 번에 밟아 죽여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너무 좀 비참하게. 은희 씨도 무상군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성도파 이 총살이 당한 얘기를 알고 계셨나요? 저는 현장에 가서 지켜봤었죠. 학교에서 그 총살할 때면 이렇게 가서 보거든요. 단체로 가서 보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 수업 마치기도 전에 성도파 총살하니까 가야 된다 해서 줄 맞춰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사형 현장으로 갔었죠. 가서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사람도 되게 앞에 서 있는 남자들도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막 재판을 뭐라 하는데 이게 웅얼웅얼 하니까 사실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사형에 처한다 이 말은 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 사형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트럭에서 이렇게 질질 이렇게 끌려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미 이렇게 재갈을 물리고 여기를 막고 나온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 말뚝에 매달 때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별말을 다 토로하니까 사용할 때는 꼭 재갈을 물려서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거기 세우거든요. 근데 거기 묶는데 막 안 묶이겠다고 발악을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는 너무 처참하니까 사형 집행하면 사실 우리 어린애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뒤에 서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세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다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소름 돋으니까 쏴 이래요. 뭐 3번 쏴 하는데 그 쏴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머리를 돌리는데 돌리면 지도원이 자꾸 보라고 해요. 왜 돌리냐고 머리를 꼬쟁이를 이렇게 찍어놔요. 근데 그게 성도파의 그 두목이랑 뭐 여러 명을 사용했던 장면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야, 근데 아까 말 그 중에서 재갈을 물렸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7, 18세기에 이제 유럽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당하면서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데 그게 이제 민중 축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형수들이 오히려 이제 영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못하게 이걸 막아버리는 거죠. 하다못해 재판을 하는 그 마지막 과정에서도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없냐고 묻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삶을 마감한 우리가 회사에다 사표만 쓰고 나와도 얼마나 그 회사에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근데 인생을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기에 입에다 재갈을 물린다는 건 이건 끝까지 인간성을 상실한 사회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이혁 씨는 작년까지 북한에 있었으니까 이런 공개 처형 같은 걸 또 보신 게 더 있으실 것 같은데. 네, 22년도부터 공개 총살이 정말 많아졌는데
까짓 거 사람들 살해해가지고 공개통살하는 거는 네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데 그 반동사상법 나와가지고 남한 드라마 3개, 그 신기존이나 그래서 평범한 역사 드라마 그거 보고 노래 그래서 일반적인 노래 70편 듣었는데 24살짜리 이거 애를 쏜 우리 같은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 남자를 공기초형을 했어요? 네, 공개소. 총살을? 네. 남한 야, 거 너무 심하다. 최근에는 그 중학생 30명을 그냥 한 번에 쏴죽였다고 했는데 미친 국가인 거죠. 미친 국가. 나도 암만 북한에서 와서도 북한 입구 살다가도 이런 소리 들으면은 와 이게 정말 충격인 거거든요.